안녕하세요. 저희 25년 세무사 1차 시험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같이 보는 과목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을 하고, 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텐데, 그렇게 시간 투자해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꽈락을 좀 넘길 가능성은 꽤 있는 게, 앞에 기타 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항목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좀 따고 거기, 그리고 나머지 법소부도 말 문제가 뭐 한두 개 좀 까다로운 건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주로 말 문제 위주로 좀 건져가고, 계산 문제를 원래 조금 풀던 친구들은 이번에 세법에서 조금 평소보다 점수를 높게 가져가기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세법을 고득점하기는 늘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실무적인 문제도 좀 나오고 그랬던 부분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좋은 점수 받으신 분들은 전진해서 2차 시험 보시기 바라고, 1차 시험에 혹시 점수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또 다시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지에 거기 해설 내용을 첨부해서 드렸어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이 급한데 내가 이거 도대체 왜 틀렸지 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 빠르게 넘어가고, 계산 문제도 제가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첫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이제 채택한다는 결정,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그리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어요. 1번 질문은 이게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걸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채택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옳지 않습니다. 42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탈세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영구제척 기간, 이게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거의 30억인 경우에도 1년의 규정, 제척 기간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3번은 이제 다 옳은 거죠. 이제 기억을 보면 수정신고와 포인트가 이거죠. 수정신고한 것도 그 수정신고한 신고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죠. 디귿은. 리을은 얼마 전 개정됐었던 부분이죠. 종부세의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44번을 가보면 서류 송달. 여러분들 공시 송달 사연을 잘 암기하고 있는 거죠. 4번 질문을 보면 국가경찰관세 유치장에 구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우리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지 공시 송달하는 건 아니죠. 45번 가보겠습니다. 압류 효력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많이 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45번엔 1번 질문이죠. 그래서 체납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질문이죠. 46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참가 압류하고 나서 이제 선행 압류 기간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압류 해제하면, 그럼 나는 소급표가 생기는데 이때 두 가지 방식 있죠. 거기 답에 보시면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소급표의 개시 시점이 등기 등록한 때가 되고, 거기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47번은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5번 질문은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아닙니다. 48번 가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사행위 취소 소송은 제3자와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무리 자력 집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사행위 취소 소송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번 옳은 질문이고, 우리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징수 시작된 후에 합병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징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5번 질문은 1년 그리고 2억 원 이상인 경우죠. 1억 원이 아닙니다.
자, 49번 질문은 이제 조세 포탈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형을 감경할 수 있죠. 이게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50번은 제가 이제 답지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몇 년형인지. 그래서 1번이 3년형이 가능하지 않고 거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체납처분 면탈과 관련된 내용이죠. 51번 가보겠습니다. 51번 가보면 좀 판사해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 배당 이렇게 볼 거고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은 그것만 비영업대금 이익이죠. 300이 될 테고 두 번째 파생결합 사채 요 450만 원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상장법인 A사로부터 주발주 자본 전입에 따라 무상주 수령한 건데 원래는 과세되지 않지만 요 350만 원은 과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자본 전입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거고 다섯 번째 우리 인정배당이죠. 결산 확정일 기준이니까 이것도 들어오는 거죠. 1750만 원 그로스업 되는 거고요. 요거 싹 다 합치면 여기는 300이 되고 아래는 3550이 됩니다. 그러면 3850인데 그로스업 되는 금액은 지금 요 두 금액 빼고 나머지가 2000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3850에서 2000 뺀 거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035만 원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3번 52번 가보겠습니다. 52번은 종합소득이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과 이에 대한 기납부세액이죠. 원천징수되는 거 기납부세액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소득 이 400만 원은 이제 16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60% 필요경비 이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32만 원. 그 다음에 ELB 그 다음 뇌물로 받은 거죠. 2천만 원 몰수가 됐으니까 1천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에 들어오고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매매 계약에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 250만 원인데 이 중에 200만 원만 대체가 됐어요. 필요 경비가 있는 건 아니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상금 얘는 800만 원짜리인데 80% 경비가 인정되죠. 그러면 160만 원 되고 그리고 원천징수액은 32만 원 됩니다. 32만 원. 그 다음에 연금의 수령은 둘 다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은 연금의 수령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 원인데 이 근로소득으로 600을 먼저 비과세하고 400 중에서 지금 100만 원 비과세겠죠. 연간 7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되고 여기에 60만 원 이렇게 가겠죠. 원천징수. 이렇게 하면 왼쪽 금액이 1870만 원. 요 금액이 13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답 4번 되고 53번 가보겠습니다. 53번은 이게 보통 2차 정도 사이즈에서 잘 나오는 건데 1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53번은 거기 답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4억 5천과 위로금 1,400을 받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세 대상 일시금이 2천만 원이 우선 한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한도. 그러니까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도 계산이 지금 20년 1월 1일부터는 연평균 환산액 이 지금 1억 2천이죠. 최근 3년. 그럼 1억 2천에는 20% 곱하고 12분의 62개월 퇴직 일자가 2월 20이니까 2월까지 포함하시고요. 그 앞에 이제 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9,600이고 총 8년이죠. 2012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9,600의 30%에 8 하면 한도액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퇴직소득 금액은 그 한도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가정할 때의 급여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적 연금 일시금 2천만 원도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54400 409 400 54번을 가보면 양도소득 금액 작년 2차에 나왔던 건데 가업 상속분하고 일반분을 나누셔야 돼요. 일반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양도가액부터 쭉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60%가 가업 상속분이라고 했으니까 9억 6천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쪽은 6억 4천이 돼요. 이게 양도가액이고 두 번째 취득가액은 구분이 되는데
이 옛날에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과세가 됐으니까 6억 원이 기초가액이 되고 가압상속분은 6억 원에 대해서가 적용되고 60% 66에 36 3억 6천이에요. 여기는 4억 8천인 게 12억에 40%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 역시 안 분합니다. 6대 4로 2,400을 여기 1,440 여기 960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85.6, 585.6이 되고 여기는 150.4가 돼요. 이 양도 차이. 그리고 보유기간 장특은 가압상속분은 부친인 14년 6월 5일부터 계산해서 지금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적용돼서 20%를 적용하고 여기는 상속 개시된 날인 21년 7월부터 25년 양도일까지 기간 계산하면 지금 3년 이상 4년 미만에서 6% 적용하시면 둘의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그걸 합산한 금액이 609, 856, 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55번 지금 월정액급여에서 우리가 이제 빼는 게 뭐냐? 실비 변상적 급여와 또 복리후생적 급여를 빼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실비 변상적인 거로 가는 거고 식대는 안 가고 사택 제공받은 건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적 목적. 그리고 광산 근로자가 받는 거 역시 우리 실비 변상적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미음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6번에 가보면 이제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되죠. 뭐 소득세까지 갈 건 아니고 그런 질문을 누가 또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소득세법은 일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일반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만 소급공제 조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급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규정은 부칙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건 현행 규정이 아니라 26년부터 적용돼요. 법인은 올해부터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부칙에 따라서 26년부터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중소기업이 무조건 아니다 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시고 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그렇습니다. 57번 가보면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지문은 26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맞습니다. 26년부터. 그래서 25년까지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표현과 또 무관하게 4번 지문은 이제 옳습니다. 그것까지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아주 무관해요. 지금 현재 이 지문 자체가 오해하지 마시고. 자, 57번에 가보면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1번이 옳지 않은데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원천세라는 게 근무지별로 이제 사업장별로 원래 하는 거니까 같은 고용주에서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근무지별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천징수 예전에 이거 작년에 뭐 그런 스타일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전후 인정상여 처분이 있으면 언제 사람이 내는 거냐인데 그래서 변경된 근무지에서 전체 월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합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나누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58번에 가보시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라도 과세표준의 바구니가 달라지는 거지 확정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죠. 확정신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4번. 자, 59번에 보겠습니다. 59번 출국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여를 했어요. 징여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 옳은 것은 1년 이내에 우리 환급 신청하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는 게 맞고 2번은 이제 조정공제죠. 조정공제는 실제 양도가액이 떨어질 때 환급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높은 때는 옳지 않고
3번 질문은 출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거의 3개월 내 신고하는 거고, 4번 질문은 이 국내 주식의 비상장 주식을 제외하지도 않고요. 국외 주식은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산세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2가 적용됩니다. 60번은 이게 우리가 아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다주택자 중과를 지금 안 해요, 사실은. 거의 실무적으로 안 하는데, 이게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기 제가 답에 썼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주택인 경우에 하나여 1세대 3주택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지금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기본 최고세율 45%에 3주택자 30%를 얹어서 지금 최고세율 75%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함 사실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2번 70%가 아니라 5번 75%가 정답이 됩니다. 거기서 제가 관련된 조문 내용을 같이 적어드렸어요. 61번 가보겠습니다. 61번은 이것도 이제 개정된 세법 내용이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에요. 이게 중간연합세액의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가결상 기준이 있고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이 있는데, 공시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쓸 수가 없고 가결상 기준으로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하면 4,500이지만 가결상 기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0이 돼요. 그래서 가결상 기준으로 하면 4억에서 1억 5천 더하고 5천 빼서 과표를 계산하죠. 5억이 나오고, 과표를 연환산하면 10억이 되고, 거기에 기본세율 곱하고 다시 12분의 6 하면 거기 답 제시된 것처럼 산출세액이 8,500만 원이 돼요. 거기서 이제 빼는데, 공제 감면세액을 뺄 때 법인세법 통칙에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감면세액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빼요. 원천징수세액도 빼고 수시부가세액도 빼죠. 중간예납은 안 빼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62번 가보겠습니다. 62번은 이제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구분해서 세법상 평가가액을 보는 건데, 자, 상품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상품은 24기에 10월 달에 변경 신고했으니까 24기엔 변동이 안 되지만 25기에는 세법상 후입선출법이죠. 그게 장부랑 일치하니까 임의 변경은 없는 거고 5,500이 되는 거죠.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적법하게 했죠. 그럼 후입선출법이 돼야 되는데 장부랑 다르죠. 8,500과. 그러면 선입선출 9,000으로 가시면 되고, 제공품이 있죠. 제공품과 원재료는 모두 후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법상 2,100과 2,300 장부상 평가액이 다르니까 선입선출 2,700을 쓰시면 되겠죠.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보면 1,700인데 장부상 1,600이니까 둘 중 큰 거 선입선출이 더 크진 않죠. 그러니까 1,7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5,500, 9,000, 2,700, 1,700 합치면 1억 8,900이 됩니다. 63번은 이제 문제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채무 면제. 그래서 제가 거기 회계 처리도 보여드렸잖아요. 채무가 차변에 있고 채무 면제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세법상 주발초가 있죠. 주발초. 그리고 나머지가 채무 면제이익이잖아요. 여기서 의제배당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 여기가 시가 자리에 시가. 그래서 거기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입하는 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죠. 64번 가보겠습니다. 64번은 제가 거기 계산을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건물 좀 그런 게 이 조특법 규정인데 법인세법에 나왔습니다. 5억 원이고 25년 풀타임 다 돌아가죠. 5억 원 곱하기 365 보증금 적수부터 먼저 계산하면 상가2는 3억 원이고 지금 임대기간이 8월 8일부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보증금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146일 나와요.
3억 원에 146이라고. 건설비는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4억 원에 900제곱미터 분의 600제곱미터, 그러니까 365일 가고, 또 4억 원에 그 건설비 곱하기 900분의 300제곱미터는 146일만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산하고 지금 토지의 취득가액 제외해서 우리 건설비를 4억으로 붓고 감가상각은 반영하지 않죠. 유가증권 처분 손실을 상기하진 않으니까 금융수익으로 차감하는 금액은 300만 원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65번을 가보면 옳지 않은 것은 동종자산 교환이면 그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되겠죠. 66번은 퇴충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답지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결산 조정 사항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퇴직 연금 운용자산에서 2억 5천이 4번에 보면 나갔는데, 퇴직 급여 충당금과 상계한 게 있잖아요. 그건 연금 충당금으로 먼저 상계해야 되는데 퇴직 급여 충당금으로 상계했으니까 양쪽 조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금 충당금을 손불치고 퇴충을 다시 살려놓는 방식으로 송금 산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기 말에 유보 잔액 퇴충은 2천인데 단기 말에 퇴충 잔액이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세무상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상 마이너스 유보 거기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을에 적어드린 것처럼 8천이 기말 잔액이 돼요. 세법상 인정받은 게 8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지에 보시면 추계액 기준 한도는 9억 9천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퇴충 세법상 인정받은 8천을 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퇴연충은 전기 2월이 7억 5천인데 유보잔액이 지금 양쪽으로 밀려났으니까 2억 5천이 남아있죠. 그리고 퇴연충을 설정하기 전에가 7억 5천에서 1억 5천을 뺀 게 거기 6억이고요. 2억 5천은 거기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거기 기말에 신고 조정으로 마지막 송금 산입하는 거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2억 5천이 왜 보이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한도는 5억 6천이 되는데 송금 산입액은 결산 조정으로 송금 산입 한 개 2억밖에 안 되니까 3억 6천을 추가로 송금 산입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67번 이것도 좀 너무 1차 상대한테 너무 지엽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비 항목은 첫 번째 항목 되고 탐관 개발비 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 실시 기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들어가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거기 지속적이란 말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만 되고, 이게 보험회사가 적립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 준비금 평가액 증가분도 할인율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 X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송금 인정되는 겁니다. 68번 그래도 풀만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죠.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손비 계산한 경우에 송금 산입한다. 그게 아니죠. 거기 재무상태표상 직전 사면도 종료일 장부가액 기준이죠.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라. 69번은 재밌는 문제죠. 이 갑공사, 을공사 여러분들 이제 문제 못 푸실 분들도 이거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 진행률을 보면 갑부터 보면 24기 진행률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지금 한 번도 안 배워냈죠. 5,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공사 원가를, 누적 공사 원가를 계산해 보면 5,200에서 출발해서 지금 작년에 계상한 이게 총 이거 한 번도 안 변하니까 25기의 원가를 빼고 26기 추정 원가를 빼면 24기까지 누적 원가, 24기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28600,000 그리고 26기 추정되는 게 520만원. 그러면 24기 원가 나와요. 그래서 그 24기 원가를 5,200 총 이거 한 번도 안 변했다고 했으니까 5,200으로 나누면 35%가 나오고, 그럼 이번에 25기 진행률은 이것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200에서 520만 빼면 이게 25기의 누적 진행률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을 5,200으로, 그러니까 이게 10%니까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에서 35% 빼고 여기에 공사 도급 금액 7,500만 원을 곱하면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4,125만 원 돼요. 그럼 4,125만 원과 회사가 계상한 공사수익 4,100의 차이 25만 원을 입금에 산입하면 되는 거고, 을공사는 공사 진행률이 좀 쉽죠. 43 거기 공사 진행률이 누적 공사원가가 올해 개시했으니까 43350이고 총 공사 예정원가 57800이니까 진행률 계산하면 을은 75%예요. 거의 공사 도급금액 8,400에 75% 곱하면 6,300이 되는데 공사 수익 6천만 원만 잡았으니까 300만 원 추가 입금 산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갑공사에서 25만 원, 을공사에서 300만 원 해서 325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70번은 요게 또 이 1년은 맞는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71번 납부세액 재계산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건물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감정표가 432000, 244, 800, 000이죠. 근데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붙여서 통으로 총 가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7억 2천이에요. 7억 2천. 그리고 건물이 432, 000, 000. 지금 일괄로 매입한 게 부가세 포함해서 762, 600, 000. 이렇게 하면 건물의 매입세액이 나오겠죠. 그 건물의 취득가액이 457, 560, 000 이렇게 돼요. 이제 납부세액 재계산은 22년 2기부터 이제 50% 쓰겠죠. 54% 쓰고 45%, 49%, 44%, 51%. 여기는 지워졌겠죠. 하지만 여기 계산이 됐겠죠. 지우겠죠. 5% 안 되니까. 여기도 5% 안 되니까 지우죠. 그러면 여기 51%. 그러면 51%하고 45%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6% 움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총 5기가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 납부세액 재계산은 75% 남은 거죠. 5개 지나갔으니까 51% 마이너스 45%.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죠. 그럼 2059, 020 이렇게 나와요. 72번은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입은 제가 환입된 날 수정세금에서 끊는 거 맞는데 과세 유형이 전환되면 이게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니까 세금 계산서를 옛날로 가야 돼요. 지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간이가세제에서 일반가세자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지금으로 하면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까 옛날로 다 소급해서 해야 돼요. 원칙은 환입하는 게 맞지만 과세 유형 전환된 때까지 그걸 허용하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73번을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일단 매출세액은 면세 포기해서 과세가 되더라도 수출하니까 영세율이 되는 거죠. 영세율. 그러면 매출세액은 일단 3천만 원이에요. 매입세액은 수출 사업을 했던 국내 판매든 과세 사업과 관련됐으니까 일반 매입세액은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의제 매입세액 공제잖아요. 거기 제가 답을 써놔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은 총 한도에는 걸리지 않는 건 확실해요. 거기 왜 6억 2천이 과세, 올해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의 기준이니까 과세기간 전체 기준은 607만 원 되는 거고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수출분 금액 있잖아요. 걔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기간 전체로 보면 90, 002, 000 더하기 87, 318, 000 더하기 이게 1월부터 6월 말까지잖아요. 근데 기말재고가 2천만 원이 있죠. 2천만 원. 2천만 원은 이번 1기 전체 과세 기간 중에서 국내 판매 금액 10억 중에 6억 2천이니까 62%. 요거의 102분의 2가 과세기간 전체인데 여기서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빼면 된다고요. 그러면 87, 318, 000 예정 신고 때 기말은 1800이죠. 1800. 예정 신고 때 공급가액비는 5억 중에 3억 2천이니까 이거는 64%가 돼요.
요거에 102분의 2 하면 요 앞에 게 거기 답에 적어드린 3720000이고 뒤에 게 1938000이에요.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178200 나오고 그래서 1000만원과 178200까지 감안하면 182180000 이렇게 나옵니다. 74번 가보겠습니다. 74번은 대리납부세액인데 겸용사업죠. 2차에도 아직 잘 안 나오는 건데 좀 수업 때 그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 일단은 만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요거는 그 지출일에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인 1430원을 써요. 나머지 만불은 지금 달러 통장에서 나간 건 기준환율 써야죠. 요건 기준환율. 근데 원화로 바꿔서 내는 건 요거죠. 요거에다가 우리 겸용사업자니까 10% 곱하고 또 안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중에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중만큼만 우리 대리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25년 1월부터 6월 말 것까지의 비율을 보면 56%가 되지. 2억 중에서 1억 더해서 1억 1200이니까 56%. 이렇게 계산한 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1596000 이렇게 돼요. 75번은 이제 면세, 우리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용역을 운용하는 용역 공급은 과세하는 거죠. 이게 면세하는 게 아니라. 76번 가보겠습니다. 이 납부세액부터 간이가세자죠. 76번. 그래서 간이가세자 보시면 일단 99501 납부세액인데 99500이지만 자기적립 마일리지 공급 대가는 빼야 되겠죠. 99500 005에서 100만원 빼세요. 여기에 1.5%죠. 여기 업종별 부가유출이 15%니까 1.5%. 요 계산하시면 요 금액이 나오고 요게 1477500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납부세액까지 계산하는데 공제세액을 빼는 거고 가산세도 하면 되겠죠.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15600 이고 계산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안 되고 하나 안 받았다고 돼 있고 그래서 16500 000 곱하기 0.5% 세금계산서 수치 관련된 거 요게 825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은 신용카드와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제 현금영수증 발행문까지. 그럼 얘는 5500 더하기 2500 여기에 곱하기 1.3%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금액이 1040 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더하면 되겠죠. 가산세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3번이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되는데 수취하지 않았어요. 일반과세자는 뭐 매입세 불공제 불이익이 가장 큰 거고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원래 없겠지만 가산세만큼은 부담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11,000원이 돼요. 여기까지 하면 366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고 77번을 가보면 아유 좀 말을 좀 그랬죠. 장기할부 조건부에서는 먼저 인도를 하고 대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의 동그라미 4번에 영무의 적용이 완료되는 날 기준으로 가는 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가 걸리는 거지 장기할부 조건부가 걸리는 건 아니죠. 정답 4번이고 그래도 78번 할만했죠? 이거 외우고 있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 그리고 지연 전송이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들어합치면 1.3%. 국조법은 많이 안 하죠, 사실. 79번에는 국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 좀 가미되어 있는 조문인데,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지점 다 들어가요. 그래서 5번이고. 중간 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그 조문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중간 모기업의 정의가 있는데, 최종 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 소유 모기업 투자 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이 중간 모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5번이 정답이네요. 하나로 찍었는데 5번 5번 다 찍은 사람은 뭐 운이 엄청 잘 통한 거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항상 이게 세법이 아무리 공부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도 뭐 완벽한 점수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여기 한 60점 이상 맞으셨으면 그래도 선방하신 거라고 봐요. 60점 이상 맞으셨으면 잘한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